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 된 아이들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땐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지금 같은 상황이 찾아오다 보니까 제가 일을 포기하지 않고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 뿌듯하네요. 당해봐야 아는 법이라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했던 행동에 똑같이 당하니까 아주 기막혀 하는 인간들을 보고 있자니 제가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제가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알림이지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한번 시원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지병으로 오랜 시간 병석에 계셨던 아버지를 어머니는 정말 그림자처럼 곁에서 돌보셨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약을 챙기고 물을 먹이고 밤새 열을 식혀가며 이불을 갈던 그 손길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어머니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대신 손길은 더욱 조심스럽고 다정해졌죠. 이렇게 사람이 몸도 제대로 못 가눠서 어떻게 해? 정말 좀 괜찮아? 그래도 이 타락죽은 부드러우니까 조금이라도 넘겼으면 좋겠는데. 그럼 누가 해준 타락죽인데 내가 죽어도 이 타락죽은 먹고 죽어야지. 아니 무슨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 어떻게든 힘을 내서 살 생각을 해야지. 어머니는 그렇게 타락죽과 잣죽을 정성껏 끓여서 아버지께 드렸고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먹은 것을 전부 토해낼 정도로 식사를 힘들어 하셨지만 그 죽만큼은 조금씩 넘기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어린 마음에도 생각했죠. 우리 엄마 손맛은 진짜구나 하고 말입니다. 당시엔 친가 쪽이 유복한 편이었기에 병원비나 간병비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남편으로서 장남으로서 오래도록 집안을 바쳐오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장례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뒤로 작은아버지가 모든 유산을 상속받았고 그때부터 어머니와 저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형수, 그동안 우리 형 때문에 걱정 없이 산 거면 됐지. 형 죽고 나서까지 나한테 얹혀갈 생각은 하지 마. 알겠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우리 남편 몫의 재산까지 전부 챙겨가놓고 그런 소리가 나와? 아 형수, 형이 죽은 지가 언젠데 우리 집안 재산을 아직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래. 형수는 이제 남이지 남. 누가 그 재산이 탐나서 그런데? 아이 참, 자존심 상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바라지도 않어. 그날 어머니의 뒷모습이 많이 작아 보였어요. 어깨가 툭 떨어져 있었고 손등엔 거칠게 마른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제 우리 둘뿐이라는 걸요. 어머니는 아마 그날 제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가뜩이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는데 제 앞에서 약한 모습을 더 보이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전라도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음식 솜씨가 유난히 좋으셨어요. 평소에도 찌개 하나, 반찬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죠. 쉽게 할 수 있는 계란국도 꼭 다시마 육수를 내서 주시던 분이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을 조금씩 아껴가며 생활하셨어요. 평생 가정을 지켜오신 분이라 바깥 일엔 익숙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결국 어머니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작은 사무실에 보조직으로 취직하셨어요. 팩스를 보내고 서류를 정리하고 직원들 점심 심부름도 하고 청소까지 도맡는 그런 일이었죠. 월급은 고작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였어요. 그 돈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었냐고요. 아끼고 아끼다 보면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삶이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엄마, 나 이번에 학교에서 돈 내라고 하던데 그거 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담임쌤한테 뭐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냐고 물어볼까? 됐어, 엄마가 줄게. 아이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네 학교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고 그러니.
괜히 친구들 사이에서 자존심 상할 일 만들지 말고 엄마가 주는 거 받아서 내.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하루하루 피로가 쌓여가는 어머니의 손등, 저녁마다 붙이던 파스 냄새, 이불 속에서 몰래 꺼내시는 알약 포장지, 그런 걸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났고 제가 중학생이 되자 생활은 점점 더 빠듯해졌어요. 교복비, 학원비, 급식비, 체육복, 들어가는 돈은 많아졌는데 어머니 월급은 그대로였죠. 그럼에도 어머니는 절대 제 앞에서 한숨 쉬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딸, 너는 공부만 해.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이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어디 가서 주눅들지 말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괜찮지 않으셨어요. 밤마다 손목을 주무르며 소파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으시던 모습, 혼잣말처럼 내일은 반찬을 뭐로 하지? 라고 중얼거리던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그게 다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시던 세상의 무게였고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짐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셨어요. 그 단단함은 화려하거나 멋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사랑으로 쌓아 올린 조용한 강인함이었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던 무렵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했고 신경 써야 할 일들도 많아졌어요. 학업은 점점 어려워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하나둘 늘어갈 시기였죠. 그런데 그때 우리 엄마는 큰 결심을 하셨어요. 엄마가 장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말이야. 얘,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 줄 아니? 바로 음식 만드는 거야. 사람들한테 내가 만든 반찬을 먹여보고 싶어. 식당을 하고 싶다는 거야? 아유, 엄마, 그게 얼마나 고생을 하는 일인지 몰라서 그래? 얘는 나 혼자서 식당 운영은 못하지. 혼자서 작게나마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반찬 가게를 열면 딱 좋겠더라.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동네 건물 상가 안쪽에 조그마한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가게 문 옆에 손글씨로 쓴 가정식 반찬이라는 종이 한 장을 붙이는 게 전부였죠.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엄마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반찬을 준비하셨어요.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 보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 난 이 일이 좋아. 엄마는 늘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사실 그 나이에 저는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였고 마음 한편에선 따뜻한 관심이나 사소한 애정 표현을 받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데도 엄마에게 투정을 부려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감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엄마는 반찬 가게에서 벌어온 돈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셨어요. 가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빠듯했지만 엄마는 항상 긍정적인 말씀만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투정 부릴 수가 없었죠. 우리는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았어요. 쓸데없는 물건은 절대 사지 않았고 단돈 1,000원도 그냥 쓰는 일이 없었어요. 엄마는 가게에서 남은 반찬을 모아 식탁에 올리셨고 그걸로 끼니를 해결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한 번도 반찬 투정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정말 음식을 기가 막히게 잘하셨거든요. 전라도 출신답게 손맛이 대단하셨죠. 소박한 반찬도 엄마 손을 거치면 특별한 요리가 됐어요. 마늘종 볶음, 어묵조림, 계란말이 하나도 다 맛있었어요. 당시엔 학교에 급식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야 했는데 제 도시락은 항상 인기 최고였어요. 야, 너희 집 반찬 진짜 맛있다? 너네 엄마 요리사야? 친구들이 그렇게 물을 정도였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자기 도시락을 안 먹고 제 반찬이랑 바꿔 먹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덕에 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마음 한편에는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죠. 친구들이 최신 전자사전이나 비싼 운동화를 자랑할 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겨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면 때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일찍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 엄마를 이토록 고생시키는 걸까? 엄마는 왜 아버지랑 결혼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려왔고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미워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초긍정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우리 지금 힘든 거 다 지나갈 거야. 엄마는 믿어. 그러니까 너도 믿어볼래? 그 말을 들으면 마치 엄마가 저를 끌어안아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곤 했어요. 엄마는 언제나 그래 주셨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날에도 미소를 지으며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가난이라는 단어는 숨기기 어려운 무게였지만 엄마 덕분에 저는 그 무게를 그리 무겁게 느끼지 않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음식과 정성 가득한 도시락, 그리고 무엇보다 늘 긍정적인 말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엄마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우리 엄마는 제게 세상의 어떤 슈퍼히어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죠. 우리 엄마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반찬 가게를 차리고 나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고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날이 춥든 덥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엄마는 한결같이 반찬을 만들고 가게를 지켰어요. 그 정성과 끈기는 결국 손님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지나가던 몇몇 손님이 간혹 들렀지만 어느 순간부터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반찬 가게는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포장 주문을 받느라 손이 모자랄 지경이 되었어요. 장사는 점점 잘 됐고 우리 생활은 더 이상 빠듯하지 않게 되었어요. 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공과금 낼 때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들이 온 거죠. 엄마가 반찬 가게 열면 무조건 성공할 거라 자신만만했던 거 기억하지? 이제는 네 학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대학은 꼭 하자. 이제는 그럼 나만 성적 잘 챙기면 되겠네. 좋아. 내가 어떻게든 대학에 꼭 들어가서 나중에 우리 엄마 호강시켜줘야지. 저는 아무렇지 않게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웃으면서 말을 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양심이 콕콕 찌르고 있었어요. 사실 대학 진학을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혼자 벌어서 저를 키우고 또 저의 학비까지 책임지는 게 너무나 벅차 보였기 때문이었죠. 대학에 가겠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숨이 늘어난 엄마, 허리가 아파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면서 그냥 바로 취직을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었죠. 엄마, 나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할까 생각 중이야.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나까지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편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요즘은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 해. 네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만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 엄마가 네 앞길 막고 싶지 않아. 엄마는 괜찮아. 진짜야. 엄마의 그 말에 저는 결국 결심을 굳혔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엄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대학에 진학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매일 도서관에 살다시피 했고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학점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고 교수님들로부터 연구실 제안도 여러 번 받았어요. 우리 연구실 들어오면 좋은 기회 많이 생길 텐데 자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게 어떤가? 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모든 제안을 거절했어요. 빨리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지금까지 버텨온 무게를 이제는 제가 함께 나눠야 할 차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졸업 후 저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어요. 아주 유명한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사내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조직 문화도 깔끔한 편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일하기에 편한 환경이었어요. 입사하자마자 제 목표는 분명했죠. 32 전에 과장을 달고 싶다는 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했어요. 퇴근 시간 이후에도 일을 마무리하고 나왔고 회사에서 요구하지 않은 보고서도 자발적으로 작성해 상사에게 제출하곤 했어요. 그 덕분인지 빠르게 승진했고 대리라는 직급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나이 34살, 딱 대리 직급일 때였죠. 결혼 후에도 회사에 대한 열정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혼 여성이 된 후로는 회사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은근한 기대나 압박 같은 게 느껴졌죠. 대리님, 혹시 아기는 언제 가질 거예요? 혹시 출산 계획 있으면 미리 말해주세요. 부서 조정해야 하니까요. 아직 아이 계획은 없긴 한데 나중에 계획이 생기면 말해줄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는 하지만 정작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수많은 눈치를 봐야 하더라고요. 부서원들이 한 명 빠진 자리를 채우느라 고생할 걸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팀장님은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지금처럼 열심히 회사 생활을 이어가면 과장 자리 다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요. 팀장님의 그런 말은 제 승진이 코앞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고 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겠다고 또 한 번 다짐을 했죠.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갈수록 제가 나이를 먹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도 힘이 많이 빠지게 되었죠. 엄마의 늙은 속도는 제가 늙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쭉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결혼을 한 이후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많이 챙겨주셨죠. 남편은 항상 저희 어머니께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우리 엄마의 반찬이 최고라고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을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주었죠. 저는 35살에 첫째를 낳았고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게 되었어요. 육아휴직을 연달아서 쓴다는 것이 회사에는 조금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팀장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팀을 한번 옮겼는데 옮긴 팀장님이 여성분이셨거든요. 자기야, 육아휴직 팍팍 땡겼어. 당연히 권리를 왜 눈치 보면서 써. 그래도 팀 사람들에게 민폐인 것 같아서요. 아유, 됐어. 어차피 인원 충당해줄 텐데 뭐가 문제야. 육아휴직 다 쓰고 그러고 복직해. 저는 팀장님의 든든한 지지에 육아휴직을 깔끔하게 다 쓰고 복직을 했어요. 그게 제 나이 38살의 일이었어요. 회사에 복직을 앞두고 있었을 때 마음이 꽤나 복잡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아직 너무 어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출근을 하면 하루 종일 누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을까 걱정이 컸어요. 우리 엄마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낮 시간에 아이들을 맡아줄 여유가 전혀 없었고요. 내가 너희 애들까지 보면 몸이 몇 개라도 모자라겠다. 반찬 가게 운영하면서 손주들까지 보기 좀 어렵겠지? 아, 왜 이렇게 자리가 안 나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 말씀이 너무 당연했기에 제가 더는 부탁드릴 수도 없었죠.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맞벌이 부부가 이렇게 많은데도 어린이집은 왜 이리 자리가 없는 건지 서글프더라고요. 대기 번호가 몇십 번은 기본이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초조해졌어요. 결국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려볼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시누이가 속도 위반으로 급히 결혼을 하게 됐고 임신까지 하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완전히 시누이 쪽으로 붙어버리셨어요. 나라고 손주 육아 안 도와주고 싶겠니? 아이, 근데 우리 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애가 몸집이 있어서 그런가? 임당 검사에서 계속 수치가 안 좋게 나와.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길까 봐 내가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어야겠다. 아, 아가씨가 임신 당뇨가 있나 봐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좀 하셔야 할 텐데.
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이어트를 쉽게 하겠니? 얘 너는 좀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해라.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조금 서운했어요. 물론 시누이도 자식이고 걱정되는 건 이해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현실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어서 저는 조용히 알겠어요라고만 대답했죠. 정작 엄마에게도 부탁을 못하고 시어머니도 도와주실 수 없다고 하시고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꾸 제게 복직을 꼭 해야 하느냐며 은근한 압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애들도 아직 어린데 꼭 지금 복직해야 돼? 엄마가 늘 말했어. 여자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아이가 있다고 해서 경력이 끊기면 나중에 다시 일 시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 나는 무조건 복직할 거야. 제 입장은 분명했죠. 그렇게 복직 날짜가 다가오고 결국 저는 결심을 했어요. 시터를 고용해서 아이들을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터 쓰는 거 어떨까? 어린이집 자리가 안 나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아니 그 돈이면 뭐하러 복직을 해? 시터 비용이랑 월급이랑 거의 차이도 없을 텐데. 그냥 집에서 애 키우는 게 낫지 않아?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 두 사람의 갈등을 알게 된 시누이까지 끼어들어 한마디 하더군요. 언니는 모성애가 없나 봐. 애 두고 일하러 나가고 싶어하는 엄마가 어딨어?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심 억장이 무너졌어요. 제가 애정이 없어서 복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과 가정 둘 다 지키고 싶어서 저 자신도 잃고 싶지 않아서 선택한 길인데 그걸 그렇게 몰아붙이니 속이 쓰렸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결국 엄마가 결단을 내리셨어요. 내가 그 반찬 가게 좀 쉬고 너희 아이들 어린이집 들어갈 때까지만 그럼 봐줄게. 엄마 안 돼, 안 돼. 가게 쉬면 손님들도 떨어지고 엄마 일상도 흐트러지잖아. 괜찮아. 내가 다른 방법 생각해 볼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엄마밖에 없다. 엄마가 아니면 누가 너 마음 알아주겠니? 아 그냥 가만히 있어. 엄마한테 맡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려 할 때 엄마만은 늘 저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에게 또 부담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얘는 그게 무슨 말이니 미안하긴. 네가 엄마한테 그런 말 하면 엄마 속상하지. 너는 네 갈 길 가. 엄마는 그저 딸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자랑스러워. 엄마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다짐했죠. 절대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복직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또 한 번 저를 위해 한 발짝 물러서 주셨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주춤거릴 때 등을 밀어주시고 제가 혼자 싸우고 있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었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엄마가 이미 저녁까지 다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엄마의 반찬 손맛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남편이 점점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우리 남편을 보시더니 단시간 내에 살이 왜 이렇게 쪘냐며 저한테 슬쩍 잔소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혹시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이는 거 아니야? 아유 엄마 우리 장모님 손맛이 진짜 죽이잖아. 요즘 애도 봐주시느라 바쁘신데 저녁까지 차려주시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요즘 밥을 2공기씩 먹는다니까. 아니 내가 해준 밥 먹을 때는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지금 장모 밥맛은 좋다고 살이 쪘다고 내 앞에서 자랑하는 거냐? 엄마도 참 별걸 질투하네. 자랑할 만한 솜씨셔. 엄마 솔직히 어머니 요리를 진짜 못하잖아. 장모님은 반찬 가게 오래 하셔서 그런가 반찬 하나하나에 맛이 살아있어. 아유, 엄마는 너무 못하니까 내가 집에서 밥 먹기 싫어서 맨날 밖에서 밥 사 먹고 온 거 그거 몰랐어?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죠. 저는 괜히 눈치를 보느라 마음이 불편했어요. 남편이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나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엄마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 고맙기도 했어요. 정말이지 어린이집 자리가 왜 그렇게 안 나는 건지. 엄마가 무려 8개월 동안 아이를 돌보시느라 살이 쏙 빠졌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과 씨름하시면서도 하루도 불평 없이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그 사이에 시누이도 출산을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니, 육아 어떻게 했어? 나 진짜 죽겠어. 빨리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 언제는 저한테 모성애를 운운하면서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니만 막상 본인의 일이 되니까 하루 빨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고 말을 하는 시누이가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이래서 사람 일은 당해봐야 안다는 건가 싶더라니까요. 요즘 어린이집 대기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도 자리 없어서 결국 친정엄마가 와서 봐주시잖아요. 난 진짜 육아랑은 성격이 안 맞나 봐. 애가 울면 나도 울고 싶다니까. 그래도 언니는 친정엄마가 다 해주니까 좋겠다.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 옆에 딱 붙어서 도와주시면서 우리 애는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니 왜 저런 말을 하지 싶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됐고 엄마도 반찬 가게를 다시 열 수 있게 되셨어요. 저도 덩달아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죠. 그런데 일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거의 40에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엄마가 반찬 가게를 하시면서 고객 중 한 분이 따로 김장김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원래 엄마는 겉절이만 만들어 팔았었는데 정성껏 200포기를 담그시다가 그만 허리를 삐끗하신 거죠. 엄마, 괜찮아? 왜 무리를 하고 그랬어? 김장김치는 원래 안 하시던 거잖아요. 아유, 미안하다. 나도 그냥 부탁받은 김에 해보자 했는데 이 허리가 말을 안 듣네.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젠 몸이 예전 같지가 않구나.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다시 일도 시작하시려던 참에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속상했죠. 엄마는 입원까지는 하지 않으셨지만 꽤 오랜 시간 누워 계셔야 했고 반찬 가게도 다시 문을 닫으셔야 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더욱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어린이집 자리를 어떻게든 알아봤다면 아니면 남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더라면 하는 후회가 몰려왔죠. 이후에 병원에 갔더니 단순한 시술로는 안 되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머니 연세가 60 후반이시다 보니 시술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반찬 가게 하시느라 허리를 많이 쓰셨던 걸 생각하니 그저 마음이 짠하기만 했죠. 시술로도 안 된대. 수술해야 된대. 엄마 이제 용돈도 드리고 있고 연금도 나오시니까 그냥 반찬 가게는 접고 푹 쉬시는 건 어때? 얘는 내가 집에서 놀면 뭐하니? 차라리 운영 시간은 조금 줄여도 반찬 가게 쭉 하는 게 낫지. 엄마는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제가 말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저는 엄마의 수술을 위해서 들어두었던 적금을 정리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노발대발하더라고요. 아니, 장모님 보험도 있으실 거고 그동안 일하시면서 모은 돈도 있을 텐데 우리도 지금 애들 키우느라 빠듯한데 수술비까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저희 아이들 돌봐주시고 집안일 해주시고 저녁밥까지 챙겨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다니요. 게다가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작년에 눈꺼풀이 좀 처진 것 같다며 쌍꺼풀 수술을 원하셨을 때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수술비에 보톡스 비용까지 대준 사람입니다. 뭔 말이 그래? 그러면 시어머니만 엄마고 우리 엄마는 뭐 남이야? 작년에 시어머니 미용 수술비는 아무 소리 없이 내줬으면서. 그 말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무런 후회 없이 어머니 수술비를 준비했고 어머니께서는 수술을 잘 마치셨어요. 이후에는 병원에서 일정 기간 치료를 받으시다가 통원 치료로 전환하셨어요. 집에 계시니 아무래도 심심하셨는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몸이 좀 나아졌으니까 애들 하원할 시간에 데리러 갔다 올게. 집에 데려와서 좀 놀아주고 저녁 반찬도 미리 해놓고 있을게. 정말 감사한 말씀이었죠. 원래는 어린이집에서 제가 퇴근할 때쯤인 저녁 6시나 7시에 아이들을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4시쯤 하원하고 몇몇 아이들만 늦게까지 남아있으니까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가 4시에 아이들 픽업해서 집에 데려온 뒤 2~3시간 놀아주시고 간단한 반찬도 챙겨주신다고 하니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와 짐들이 보이길래 이게 뭐지? 싶었죠. 알고 보니 신우이가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와 있던 겁니다. 그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알고 보니 남편과 신우이가 은밀히 짝짝꿍을 해서 신우이 아이를 우리 집에 맡기고 간 것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무 설명도 없이요. 신우이는 제가 어머니께 아이들 픽업을 부탁드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애도 맡기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편을 추궁하니 남편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내 동생이 애 때문에 우울하다잖아. 우리 엄마도 몸이 안 좋다고 그러고 장모님이 애 봐주시는 동안 조카 하나 끼어있는 게 뭐 어떻다고 그래. 어떻게 나랑은 상의도 한 번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야. 신우이는 결혼하고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조카도 하나뿐이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해도 대기가 너무 길어서 결국 4살이 될 때까지 집에서 혼자 아이를 돌봐야 했죠. 그런데 아주 논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잠깐씩 반찬 가져다 주시러 집에 오시거나 애들 봐주러 오실 때마다 꼭 그 시간에 맞춰 신우이가 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입니다. 어머, 애기들이랑 같이 놀면 우리 애도 시간 금방 갈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뭐 우리 엄마도 잠깐이겠거니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놓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돈어른, 저도 반찬 좀 부탁드려요. 어머님 손맛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는 남의 시집간 딸까지 챙겨야 하나요? 엄마는 그냥 웃으시면서 반찬 몇 개 더 해서 나눠주시더라고요. 어머니 성격상 거절을 잘 못하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어이없는 건 우리 남편 태도였어요. 제가 불만을 토로하자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모님 수술비 우리가 댔잖아. 그 정도는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냈다고? 누가? 수술비 내가 낸 거잖아. 당신이 낸 게 뭐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아가씨네 애 맡기지 마. 그리고 반찬 부탁도 하지 말고. 그렇게 못을 박았죠. 그런데 신우이는 한술 더 뜨더라고요. 나중엔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오빠한테 잔소리했다면서요? 어머님 반찬 맛봤는데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반찬이라도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전 그냥 무시했어요. 미친 소리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엄마는 결국 반찬 가게를 2년 더 운영하시다가 허리 때문에 그만두셨어요. 허리를 다치는 일만 없었으면 좀 더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담이 컸던 거죠. 그래도 엄마는 손 놓고 계시진 않았어요. 시간이 좀 나니까 직접 간장게장, 조개전무침, 육포 같은 걸 만들어서 저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남편이 몰래 가져가서 신우이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아니, 왜 그걸 신우이한테 줘? 우리 엄마가 놔주신 건데. 양이 많잖아. 좀 나눠 먹자고. 어차피 우리 가족이잖아. 저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신우이가 우리 가족은 맞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남이잖아요. 왜 자꾸 우리 엄마한테서 무언가를 얻어가려 드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제 애들도 다 초등학생이니까 김치도 맛있는 걸로 먹여야지. 김장은 해줘야겠다. 엄마, 무슨 김장이야? 하지마. 허리 아프시잖아. 1년에 한 번인데 뭐 어때? 손주들 먹일 생각하니까 힘도 나지.
그 정성스런 마음에 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더 말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남편이 듣더니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집 것도 같이 담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휴, 당연하지. 우리 사위 먹을 것도 넉넉히 담가야지. 그 말에 저는 내심 안도했죠. 그런데 남편이 그 다음에 한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니요, 제 말은 저희 엄마랑 제 동생 것도요. 당신 제정신이야? 아, 우리 엄마 다 늙으셨어. 허리도 안 좋고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거기다가 김치 200포기 담다가 허리 나가서 수술까지 받은 거 다 알면서 그런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 그냥 같이 담그면 되는 거잖아. 아, 어차피 많이 하시는 김치인데. 그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엄마가 사위랑 손주 생각에 해주신다는 김장을 시댁 목까지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다니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궁시렁거리면서 몇 입 더 늘어나는 거 가지고 별 꼬투리를 다 잡는다고 하더니만 결국 사고를 치고 말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허리 디스크로 평소에도 움직이는 걸 조심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장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저희 가족 먹으라고 양도 넉넉하게요. 김치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괜히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 어머니 손맛이 워낙 기가 막히잖아요. 잘 익히기만 하면 그냥 흰밥에 김치 하나만 얹어도 밥 한 공기는 뚝딱이니까요. 한국 사람의 밥심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전부 발효 음식인 김치에서 나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김장김치에 밥 한 공기물 말아서 뚝딱 비울 생각에 너무나도 신이 났어요. 그리고 갓 담근 김치일수록 수육 같은 거 해서 먹으면 꿀맛이잖아요. 퇴근을 준비할 때부터 발걸음이 가벼워지더라니까요. 그렇게 흐뭇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는 길에 신우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새언니, 김장김치 받았어요? 오늘 김장김치 받는 날이라고 오빠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네,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저희 엄마가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딱 저희 가족 먹을 만큼만 해서 보내주신 거 있죠? 네? 아니, 내가 우리 집 것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내 건 없다고요? 당연하죠. 아가씨가 뭐 수고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없지 않겠어요? 게다가 우리 엄마가 저랑 우리 애들 먹으라고 신경 써서 담가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 몫까지 챙길 이유는 없죠. 아니, 가족끼리 수고비는 무슨 그런 걸 딱딱 나누고 그래요. 내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오빠 통해서 그랬는데. 지금 시댁 말이 우습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시댁 말이 우습다고 그랬어요? 아가씨 말을 좀 이상하게 하시네. 우리 엄마 허리도 많이 아프시고요. 아직 회복 단계예요. 김장을 많이 담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고요. 게다가 김장하다가 허리 삐끗해서 수술도 하신 건데 저도 그런 거 원치 않고요. 아가씨 몫까지는 무리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언니 몫이라도 나눠줘요. 우리 엄마가 딱 우리 식구 먹을 만큼만 해서 주셨다니까요. 아이, 아가씨한테 나눠줄 여유 없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자기는 어떻게 하냐고 엉뚱하게 따지고 드는데 대체 무슨 대답을 바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절로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었죠. 아니 아가씨. 그래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요. 김치는 나눠줄 수 있는 양이 아니라고 말을 했잖아요. 난 몰라. 사돈어른이 김장하신다고 그래서 신나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단 말이에요. 김장김치 주는 거 받는다고 동네 애들 친구 엄마들이 싹 다 불러다가 수육해 먹자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으로 아니 김장김치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워? 싶었죠. 이거 너무 무대뽀 아닌가요?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이건 너무 없잖아요. 그걸 왜 저한테 따지세요? 아니 아가씨가 먼저 우리 엄마께 양해를 구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오빠 통에 말만 했다고 다 되는 거예요? 신우이는 자기는 당연히 자기 몫도 있을 줄 알았다고 했지만 저는 어이가 없어서 더는 대꾸도 하기 싫더라고요. 쉰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우리 엄마가 고생고생해서 담가주신 김장김치로 수육이랑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상차림까지 다 해놓고 김치통을 꺼내는데 그 많은 김치 중 딱 한 통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우리 시누이 짓이잖아요. 집안에 외부인은 안 왔고 남편 외엔 김치냉장고를 열 사람이 없었거든요. 뭐야? 왜 여기에 있어야 할 김치통 하나가 없어? 이 빈자리 뭐야? 어?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 원래 그냥 비어있는 칸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여기 김치냉장고에 김치통 자리가 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 한 통 어디 갔어? 순간 남편이 딴청을 부리면서 시선을 피하는데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 인간이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기 전에 징징거리는 시누이에게 김치통 하나를 빼주었구나 하는 확신이요. 설마 당신 지금 아가씨한테 김치통 하나 나눠줬어? 제가 매섭게 따지고 드니까 남편도 더 이상 발뺌을 못하겠다 싶었는지 머리를 긁적이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말투로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아니, 김장김치가 너무 먹고 싶다잖아. 사 먹는 건 그 맛이 아니래. 그리고 우리도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담근 우리 엄마 김치야. 우리 네 식구가 1년을 먹을 김치인데 이걸로 되겠어? 아픈데도 무리해서 담가준 김치인데 그걸 왜 당신 마음대로 멋대로 아가씨한테 줘? 와, 김치로 갑질하는 건 또 처음이네. 가족끼리 그것도 못 나눠 먹냐? 너무 각박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가족이면 가족답게 서로 배려하고 감사하고 미안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요구하고 또 가져가고 아예 감사한 마음도 없어지는 걸까요? 제가 먹으라고 우리 엄마가 담가주신 김치를 남편이 마음대로 빼서 시누이에게 갖다 준 것도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저를 타박하는 남편의 태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국 혼자 수육을 상에 올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손수 담가주신 김치 한 통이 없어진 그 빈자리처럼 제 마음도 뻥 뚫린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밥도 못 먹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시누이한테 그동안 고맙다고 받은 것도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잠깐 우리 애들 봐주러 오셨을 때도 시누이랑 둘이서 저한테 말도 없이 작당해서 반찬만 슬쩍 빼가고 우리 엄마한테 조카들 맡기고는 편하게 쉬고 있었던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시누이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며 용돈이라도 드린 적 있냐고요? 없거든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한테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용돈이라도 드린 적 있어? 그런 적 없으면서 왜 그렇게 시댁 식구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챙기는 거야? 야, 네 가족 내 가족이 어딨냐?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챙기는 거지. 우리 엄마는 무슨 미국에 있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코앞인데 왜 안 챙기냐고. 나 진짜 듣자 하니까 이미 준 걸 뭐 어떡해. 뭐 가지고 오라고 그래? 그깟 김장김치 가지고 편가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왜 그래? 당신은 우리 엄마 반찬 안 먹었어? 사실 시어머니가 해줬다던 그 반찬들 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 투성이에다가 대다수가 타거나 너무 짜거나 아니면 맛이 이상해서 먹기 힘들었어요. 양배추를 통째로 가져다 주면서 쪄 먹어라 하는 게 반찬이냐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가씨, 그거 김장김치 아니고요. 겉절이 잘못 가져가신 것 같아요. 응? 아니던데. 언니, 이거 김장김치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 제가 이번에 엄마가 주신 김치 드릴 테니까 일단 가지고 오세요. 그거 김장김치 아니라서 수육이랑 먹으면 맛없어요. 언제 또 거기까지 가. 그냥 이거 먹을게요. 이것도 충분히 맛있어 보이던데. 수육이랑 같이 먹기 딱 좋게 굴 들어간 거 따로 있어요. 아가씨 굴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조카 친구들 엄마들까지 싹 다 모여서 수육 먹는다면서요. 굴 들어간 걸로 드릴게요. 굴김치가 있어요? 그럼 당장 가야지. 돼지 같은 시누이가 굴에 당연히 반응할 줄 알았죠. 저도 이미 생각해둔 게 있었어요. 나만 당할 수 없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시누이에게 줄 김치통을 일부러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는 육수를 우려내고 방치해둔 명태살, 그리고 시어머니가 주신 곰팡이가 핀 갓김치,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려고 냅둔 찌꺼기들을 몽땅 모아 넣었어요.
사실 저는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가 통에 모이면 초파리 같은 벌레가 꼬이기 때문에 따로 냉동칸만 있는 작은 냉동고를 사서 거기다가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음식물 처리기를 사자고 했는데 남편이 비싸다고 안 산 것도 한몫했죠. 얼려있던 그런 쓰레기들을 김치통에 담고 라벨까지 붙였어요. 엄마표 직접 담근 김장김치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달음에 달려온 시누이에게 전해주면서 굴이 들어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먹는 게 좋다고, 지금은 밀봉돼 있으니까 먹기 직전에 열어서 드시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죠. 시누이는 고맙다며 룰루랄라 하면서 의심도 없이 그 김치통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시누이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새언니 미쳤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시누이가 말하길 수육을 다 삶고 김장김치를 먹으려고 딱 열었는데 그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고 게다가 그 사이에 벌레가 알을 까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시누이가 워낙 비위가 약한 편인데다가 음식물 쓰레기조차 심해부가 버린다고 하니 그 냄새 때문에 구토를 하며 난리가 났다고 했어요. 거기다 그날 그 자리에 온 손님들까지 그 냄새에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굴이 들어간 김장김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시누이는 화가 잔뜩 난 채로 저에게 욕설까지 퍼부으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미친 게 틀림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부러 시누이 엿먹이고 싶어서 그런 짓을 한 건데요. 저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딱 허리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그동안 아가씨가 우리 엄마 김치랑 반찬 얼마나 무례하게 다루고 우리 가족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참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되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어떻게 손님들 초대한다고 말을 한 자리에다가 그런 똥을 끼얹어. 손님들 다 보내고 나서 혼자서 헛구역질하면서 그 쓰레기들 다 치웠다고요. 그래요? 고마워요. 저희 집 음식물 쓰레기 다 치워줘서요. 뭐라고? 아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에요? 이 언니가 미쳤나 진짜? 손님들 앞에서 망신만 당했다고 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뭘 자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이미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쓰레기 잘 치웠으면 됐지. 아니 지금 왜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굴김치 준다며. 굴김치가 아니라 쓰레기를 주려고 왜 당당하냐고. 상황을 몰라서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 놈이 시누이가 열을 내자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시누이 편을 드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이 진짜 그랬어? 아유 어제 준다던 굴김치가 음식물 쓰레기였냐고. 아니 수고비를 준 것도 아니고 배춧값을 준 것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 엄마 김치를 달라고 그래? 와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개망신을 줘도 유분수지. 손님들 다 초대한 자리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럼 애초에 시어머니한테 반찬 좀 해달라고 하던가 김장도 좀 해달라고 하던가 하지. 왜 우리 엄마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탐내는 거야? 나도 맛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돈이 반찬 가게를 오래 운영해서 음식도 더 맛깔나게 하잖아요. 가족끼리 그 정도는 나눌 줄 알아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진심으로다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왜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반찬 좀 나눠 먹는 걸로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장모님 수술비 된 건 왜 생각 안 해? 그래 말 잘했다. 그 수술비를 네가 냈냐고요? 내가 냈지요. 어디서 이런 한 푼도 보탠 적 없으면서 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너희한테 우리 엄마가 준 김장김치가 아까워. 그런 음식물 쓰레기가 딱 맞죠? 너 말 다 했어? 감히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시댁이 무섭긴 개뿔. 너네 집 식구들 다 도벽 있어요? 도대체 왜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해준 음식에 눈독 들이고 자꾸 훔쳐가는 거야 진짜. 저도 모르게 시누이에게 감정이 격해져서 예전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애들 봐주러 집에 왔을 때도 저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시누이가 조카를 데리고 와서는 떡하니 애들을 맡겨놓고 우리 집에 있던 반찬들을 싹 털어가던 일을 떠올리게 됐죠. 그때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다 상했었는데 애들 때문에 한 번만 참아보자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는 참을 필요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꾸 참아봐야 이 인간들 눈에는 호의를 베푸는 가만히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시댁이 무서운 줄 모른다고요? 그러는 지들은 왜 제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 회사 복직해서 자리도 잘 잡았고 승진도 했어. 우리 엄마가 말하던 경제력 있는 여자가 이런 건가 봐.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참고 살 필요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때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무심하게 말했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까지 먹은 반찬들 다 뱉어내? 사과를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남편은 그런 태도라니 정말 답답했어요. 저는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그동안은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무서워서 꽁꽁 삼켜두었던 그 말을 말입니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환경은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하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정성 들여 김장한 걸 왜 이렇게 무시하고 도둑질하듯 가져가는지 정말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 신우이와 남편의 반응에 마음이 너무 복잡했지만 더 이상 참기 힘든 마음에 제가 택한 방법이었음을 알리고 싶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죠. 너 같은 사람 더 이상 우리 집에 데리고 살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너는 늘 네 가족만 네 가족이고 내 가족은 사람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남편은 그 말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말했어요. 제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그 말을 아주 쉽게도 내뱉더라고요. 이렇게 말로 던져버리면 별거 아닌 말인데 저는 무엇 때문에 꽁꽁 숨기고 참고 살았던 건지 그 한마디에 맥이 탁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내가 못할 줄 알아? 나는 아가씨처럼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도 아니야. 이혼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자신 있다고. 우리 아이들도 내가 키울 거고 우리 엄마도 내가 챙기면서 살 거야. 아우 그게 마음 편한 것 같아. 짐덩어리 같은 시댁 식구들 이젠 내 쪽에서 거절이라고. 남편은 그 말에 벙찐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잠깐만. 아 진짜 이혼하겠다고? 이게 고작 이런 일 때문에. 이게 어떻게 고작 이런 일이 될 수가 있어? 이 일은 고작이 아니라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일이야. 나는 나를 낳아준 내 부모님 무시하는 당신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그 말에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가 입이 10개가 있으면 뭐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그 조금의 변명거리도 할 수 없는 처지인걸요. 지가 그동안 저희 엄마한테 한 행동들을 돌이켜보면 잘못했다는 그 말 하나도 할 수 없겠죠. 신우이 역시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신우이의 경솔한 행동 한 번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터지게 되었고 결국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같은 처지의 엄마들은 다 알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딸로 살면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눈치를 보며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닌가요?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자 남편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하더니만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노려봤어요. 아 어디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그래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남편은 당당하게 말을 했고 저는 잘 알겠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가 객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친정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 이혼에 대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묵묵히 응원을 해주셨어요. 남편은 저에게 언제까지 시위를 할 거냐고 가볍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전부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혼 신청서를 들고 오니까 그때서야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 그동안 내 행동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알았죠. 이 신청서를 들고 왔다는 것은
이미 제 안에서 모든 결정이 끝났다는 뜻이라는 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야. 고친다고 도망간 소가 다시 돌아오냐? 그냥 군소리 없이 이혼 도장 찍어. 너도 이혼한다고 그랬잖아. 아니, 세상에 많은 이유로 이혼을 한다지만 김장김치 하나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김장김치 한 번뿐이겠어? 그건 그냥 방아쇠였을 뿐이야.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이 김장김치 하나로 터지게 된 거라고. 그 말을 하며 저는 이혼 절차를 끝냈고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맡게 됐습니다. 남편은 울부짖으며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혼한 지 3개월이 지난 뒤부턴 연락을 받지 않는 저에게 답답해 보이는 듯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고 싶어 했나 봐요. 양육비는 꼬박꼬박 잘도 보내더라고요. 제가 메시지랑 전화는 다 차단해놨는데도 양육비 송금할 때마다 송금자명에 돌아와줘라고 적어서 보내는 걸 보고 웃음이 났죠. 하지만 그 웃음은 그냥 웃음이었을 뿐입니다. 용서를 한다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 나이 40 중반, 아직도 인생은 창창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잘 살아볼 거예요. 고작 이런 이유로 이혼을 했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얻어 내일을 살아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